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의 홍성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오늘 건강 강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대면 행사로 저희 건강 강좌를 진행했었는데 아시다시피 현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이번에는 부득이 온라인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전립선암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폐암이나 위암 등 다른 암이 훨씬 더 유병률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립선암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빠른 속도로 국내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많이 얼굴이 익숙한 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립선암이 굉장히 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을 치료받은 적이 있고,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전립선암으로 사망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전립선암은 남성에서 제일 흔한 암으로 이미 알려진 바 있어서 서양, 즉 미국에서는 예를 들면 남자들이 보통 한 40이 넘어가면 중년 이후에 흔히들 전립선암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별 불편함이 없어도 병원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수준은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현재 증가 속도를 보면은 점점 서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현재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사실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강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 드리기 위해 제가 부끄럽지만 제 자랑부터 좀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최초로 저희 비뇨의학과 영역에서는 가장 권위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유럽 비뇨기과 학술지에 전립선암에 대한 연구 논문을 국내 연구자 중 최초로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시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전립선 질환을 다루는 국제 학술지를 창간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지는 현재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에서는 없는 학술지로서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계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에 포함된 매우 수준 높은 학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름대로 전립선암 연구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늘 저는 전립선암에 대해서 진단, 치료, 예방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단 전립선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그런 그림에서 보시듯이 이 전립선은 사람 몸을 단면으로 봤을 때 이 방광 밑에 존재하는 밤톨만한 크기의 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전립선이 하는 일은 성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정액의 성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에서 정액 성분이 대부분 만들어져서 결국 남자가 이 요도를 통해서 사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전립선 암은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매우 흔한 암이라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내가 나한테 네가 잘 못하면 전립선 검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서로 농담을 할 정도로 이미 초등학생도 전립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아직 초등학생들한테 전립선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뭐 아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현재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은 뭐 당연히 전립선이라는 장기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립선암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히 이 병이 매우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전립선암 환자의 뼈 스캔 사진을 예로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립선암이 전신에 있는 뼈 여러 조직에 전이를 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우 치명적인 병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여기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암의 발생률의 변화 추이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위암이겠고요. 이 위암은 그래도 나름대로 아직은 제일 많은 그런 암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유병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최근까지 보이고 있고, 그 외에 폐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금연이 널리 진행이 되면서 국내에서 유병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보라색의 전립선암은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제는 간암을 넘어서서 우리 국내에서 남성암 중 4위를 차지하는 그런 유병률이 높은 암이 된 바 있습니다. 뭐 간암의 경우는 아마도 B형 간염 예방 주사의 영향이 있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전립선암은 꾸준히 최근까지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많은 환자분들께 듣는 얘기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전립선암에 걸렸는지 다들 의아해하시고 이런 질문들을 흔히 많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립선암에 대해서는 사실 워낙 흔한 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는 암 중에 하나인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그 예를 보면은 남성 호르몬의 증가라든지 단순 노화 또는 식생활의 서구화 등 여러 가지 등이 전립선암의 발생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그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임상에서 흔히 듣는 질문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전립선암을 의심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그런 질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전립선암의 또 하나의 좀 특징적인 면은 굉장히 병이 많이 진행을 하더라도 특별히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이 진단돼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배뇨 증상, 즉 소변이 불편해서 오시는 경우에 혹시 전립선암이 아닌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뵐 수가 있는데, 사실 중년 이후 남성에서 배뇨 증상의 대부분의 원인은 전립선암이 아닌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배뇨 증상은 전립선암의 특이적인 증상이라고는 할 수 없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양상 때문에 굉장히 초기 발견이 쉽지 않은 그런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립선암을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지를 보면은 역시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직장 수지 검사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과거에는 의사들이 직접 손가락을 환자의 항문에 삽입을 해서 전립선을 촉진을 해서 전립선의 그런 느낌을 통해서 암을 진단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널리 전립선암의 스크리닝에 PSA라는 혈액 검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이 PSA 검사가 그 수치가 증가하는 경우에 저희가 암을 의심해서 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전립선 초음파라든지 그리고 또 결국 확진을 위해서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A, 즉 전립선 특이 항원이 결국 전립선 암의 그런 어떤 치료의 역사를 바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PSA 검사가 건강검진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일반적인 여러 가지 건강검진에는 PSA 검사가 포함되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건강검진에 PSA가 포함이 돼서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비뇨의학과에서는 이 PSA 검사를 국가 암검진 사업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PSA 수치가 특정 수치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전립선 조직 검사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 PSA 수치가 높을수록 전립선 암의 발견율은 증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 수치가 높을수록 병의 진행 정도도 더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치가 낮을 때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시작해야 완치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혈액 검사 외에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배뇨 증상 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때도 널리 하는 검사이지만 전립선에 대해서 우리가 직장을 통한 초음파 검사를 널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오른쪽 초음파 사진을 보면 전립선암 결절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초음파 검사에서 암 조직이 이렇게 보일 정도가 되는 경우는 전체 암 환자의 20%가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모든 암이 초음파를 통해서는 발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PSA가 높은 경우에 저희가 초음파 검사만으로 끝내질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이 초음파 검사 통해서 조직 생검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암을 확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직장을 통해서 실제 이렇게 바늘을 찔러서 시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나 후유증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술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굉장히 널리 시행되는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립선 조직 검사는 게 사실 굉장히 좀 비교적 침습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뭔가 좀 이런 검사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뭔가 좀 대체할 수 있는 검사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요즘은 전립선 MRI를 또 널리 임상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CT나 여러 가지 초음파 등 다른 거에 비하면 MRI가 전립선암 조직을 그래도 비교적 훨씬 더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MRI를 먼저 시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MRI는 굉장히 비교적 고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를 모든 환자분들한테 적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적절하게 선별된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MRI 소견을 보면 구석에 이렇게 이상 소견이 관찰이 돼서 이 이상 소견을 집중적으로 이상한 부위를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이 진단된 경우를 예로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시 모든 암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결국은 완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 지침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립선암의 조기 검진을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종합암 네트워크 지침에 따르면은 중년 남성의 경우 45세 이상이 되면은 매년 PSA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어머니, 아버지나 삼촌, 집안 내 전립선암의 병령이 있는 경우 또는 흑인 인종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인종에 비해서 훨씬 전립선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검진을 40세부터 시행한 것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이 전립선암도 그 각 환자의 경우에 병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병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기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CT, MRI, 그리고 뼈 스캔 등 각종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임상에서 서양에서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검사인데 PSMA 페트라고 해서 전립선암이 특화된 그런 페트가 개발이 돼서 지금 서양에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현재 임상 연구를 통해서 준비 중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식약처 허가를 위해서 현재 임상 연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만간 이런 검사가 임상에 적용이 된다면은 훨씬 예전에 비해서 전립선암의 병기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암이 과연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벌써 주변 조직으로 진행을 했는지 또는 이미 멀리 전이를 임파선이나 혈액을 통해서 전이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알맞는 치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환자의 경우는 그러면 치료 방법을 어떻게 정하냐는 단순히 그런 한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정하는 게 아니라 각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알맞는 개별적으로 알맞는 치료 방법을 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환자의 나이 또는 전신적인 건강 상태, 즉 다른 지병은 어느 정도이신지, 그리고 또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당연히 전립선암의 병기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등 여러 가지 사항 등, 즉 환자의 종합적인 잔여, 기대 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환자에서 동일한 치료를 적용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치료법으로서 적극적 기대 요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런 치료 방침이 나온 배경에는 캐나다에서 실제 그 공립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또는 1년,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암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암종에 대해서 치료를 빨리 못하고 계속
기대요법으로 지켜봤을 때 이 병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보관이 돼 있어서 그런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본 바 있고 전립선암도 예외가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저위험도의 악성도가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병의 진행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냥 지켜볼 수 있을 정도의 암이 존재한다라는 결론을 얻어 이러한 치료법이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법은 사실상 굉장히 악성도가 낮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다나 미국 등 서구에 비하면은 전립선암이 조기 진단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환자분은 서양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서 저희도 보면 임상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악성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힘든 치료를 하지 않고 기대요법으로서 관찰을 하면서 매년 MRI 등 PSA 검사 여러 가지 영상학적 검사들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켜보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대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결국에는 수년 후 자료를 정리해 봤더니 반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추가적으로 추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때 치료를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요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잘 선별된 환자들이 있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역사적으로 가장 증명이 되고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수술적 치료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이런 힘든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되고 완치 효과를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즘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비침승적인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동영상에서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로봇 보조 전립선 절제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비침승적인 시술을 통해서 과거에 비하면 수술 중 출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에 따른 문제를 많이 해소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지금 장면들은 술자의 입장에서 보이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최첨단 기계를 통해서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과거에 시행했던 개복 수술에 비하면 매우 출혈이 적게 되고 수술 후유증도 이전에 비해서 매우 감소한 경우라고 감소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 시행하고 있는 로봇 수술은 이전 개복 수술에 비하면 확실히 출혈이 적고 회복도 빠르고 당연히 절개창은 적고 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개복 수술에 관련된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10명 중에 수술을 받은 사람이 10명이라면 그중 3명 이상은 수술에 관련된 수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낸 바 있는데 최근 시행하는 로봇 수술 이후에는 거의 수혈을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 정도로 매우 출혈량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절제술이라는 것은 그 합병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전립선이 하는 역할 자체가 성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제거를 하는 수술이기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따라서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이제 생기는 발기부전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요실금 때문에 사실 좀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수술 후에 생기는 부작용은 물론 로봇 수술 후에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훨씬 좋은 시야에서 최소의 출혈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전에 비하면 합병증은 굉장히 감소를 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한 일부 선별된 환자들에서는 이 전립선 주변에 존재하는 발기능과 관련된 신경을 살려보는 소위 말하는 신경 보존 술식을 시행을 해서 수술 후 발기능을 유지해 보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병이 진행한 경우에는 이런 시술을 시행했다가 오히려 암을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모든 환자에서는 적용시킬 수가 없고, 잘 선별된 경우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술 외에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술을 하는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암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그냥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치료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방사선 치료도 실질적으로 시행 직후에는 큰 합병증은 없지만 오히려 방사선 치료 후 수년 후에 합병증이 지연되어 나타나는 경향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술과 비교했을 때 후유증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병이 매우 심한 경우라든지 고령이신 경우, 아니면 정말 수술을 원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6주 정도 기간 내내 계속 매일 병원에 내원해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널리 시행을 했었고, 적절한 경우에는 선별하여 시행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따른 후유증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전립선암 치료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요즘 소개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국소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보시다시피 냉동요법,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 하이프, 광역동 치료 등 여러 가지 치료들을 여러 병원에서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각 병원마다 조금씩 치료 방법은 다른데, 그 이유는 사실 아직은 제대로 정립된 국소 치료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소 치료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전립선암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앤다기보다는 대표적인 덩어리를 없애서 결국에는 전립선암의 진행을 좀 더디게 해보자 하는 의미에 나온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경우에 잘 선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이지만, 이것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되어 시행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결국은 아직은 이러한 치료 후에 몇 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다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아직은 실험적인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향후 물론 자료가 더 정립이 되면서 좀 더 자리를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는 달리 그 역할이 나름대로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병이 웬만한 수준 이상, 즉 국소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이미 전신적으로 진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가 나온 배경은 1940년대에 이런 전립선암에 대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없을 때 어떤 한 의사가
고환을 제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립선암이 매우 진행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여 노벨상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토대로 남성 호르몬을 억제했을 경우 전립선암의 진행이 억제가 돼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매우 진행된 경우에 우리가 널리 시행을 하고 있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자로 치면은 일부러 저희가 폐경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여성의 폐경의 경우와 매우 비슷한데 안면 홍조라든지 아니면 전신적으로 좀 기운이 없어진다라든지 우울감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러한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는 완치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일단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역시 전신적인 치료법으로는 전통적인 항암 치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여러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진행한 경우에 우리가 전신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적용할 수밖에 없는 약물 치료라고 할 수 있겠고, 요즘 과거에 비해서 계속 많은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립선암은 이미 서구에서 남성암 중 가장 흔한 암으로 이미 다 널리 알려진 암이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연구비가 현재 투자되고 있는 암이기 때문에 매년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현재 과거에 비해서 점점 이런 진행된 경우에 있어서의 환자분들의 예후가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 환자분이 굉장히 고령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다른 매우 중한 병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가 오히려 환자분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기요법이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그냥 모니터링을 하면서 암의 진행을 관찰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고령인 경우에 널리 시행이 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역시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과연 암의 상황이 어떤지, 재발을 하는지 진행을 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그런 혈액 검사 PSA 또는 CT나 MRI, 뼈 스캔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이전 상황과 비교하면서 암의 상황을 추적 관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치료를 할지를 고려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암의 예후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기 진단될수록 좋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5년 생존율을 제가 기술을 해놨는데 사실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하면 전립선암은 진행이 그래도 조금은 더디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은 사실 널리 적용되지 않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단어이지만 그래도 표시를 한다면은 이 정도로 기술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흔히 환자분들한테 받는 질문 중에 또 하나는 암 예방, 이런 전립선암 예방이나 또는 전립선암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아직까지는 전립선암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고, 또 뭐 어떤 음식이나 어떤 약물, 식품을 먹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100%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전립선에 대해서 토마토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좋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 토마토가 좋으면은 이태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이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립선암의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도 아직은 지금 뭐라고 제가
이거 하나 드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칭을 해드릴 만한 건 없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암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계암연구재단 보고서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 권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동을 적절히 하고 그리고 가공식품 같은 것을 좀 섭취를 좀 제한을 하고 당연히 음주와 흡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꼭 절주 금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신적인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뭐 전립선암을만을 놓고 생각할 필요는 아직은 뭐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역시 물론 다른 암에서와 마찬가지겠지만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PSA 검사 등을 통해서 전립선 검진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강좌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오늘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고 답변을 좀 해드리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눈에 띄는 거 먼저 온 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치료를 하셨는데 혈뇨가 계속 나와서 치료를 자주 하고 계신다는 환자분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방사선 치료도 후유증이 없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의 대표적으로 생기는 후유증이 혈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변 조직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아서 방사선이 영향을 받아서 점막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 후 일정 기간 후에 대변이라든지 소변에 출혈이 되는 경우를 이제 좀 호소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혹시 암이 재발한 게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암의 재발도 의심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런 출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방사선 치료 후에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 어떤 분이 전립선염이 그럼 전립선암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 모든 염증은 암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립선염을 과거에 알았다고 해서 꼭 전립선암으로 진행을 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만 우리가 전립선염, 전립선 건강을 챙겨야 되는 이유는 결국 전립선암이 시발점이 그런 만성 염증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립선염이나 그런 전립선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특이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뭐 단순 배뇨 증상으로 우리가 암을 의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 대부분의 배뇨 증상, 즉 뭐 소변을 자주 본다라든지 시원하지 않는다라든지 밤에 소변 보러 자주 깬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증상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전립선암을 의심한다는 자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치료를 이미 많이 해보신 좀 웬만큼 진행된 경우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항암 치료나 호르몬 억제 치료나 새로 나온 신약들을 이미 치료를 해보시고 내성이 생겼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PSMA 임상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참여를 하실 수 있으면은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희망적인 치료법으로서 보고는 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거를 공인된 치료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초기 단계고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참여해 보실 만한 임상이지만 뭐 이게 정립된 아주 현재 공인받은 치료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제약회사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 토대로 새로운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전립선암은 제일 연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제일 연구가 많이 되는 암 중에 하나라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또 새로운 치료법들이 지금도 현재 이 순간에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서 좀 상황을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도 수술 후에 생기는 요실금 치료에 대해서도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계신데 일단은 그래도 가장 임상적으로 증명된 치료는 케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특정 약을 써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저희가 그래도 임상에서 봤을 때 효과가 좋고 그런 거는 꾸준한 케겔 운동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경우를 제일 많이 보고 물론 보조적인 약물도 저희가 임상에서 처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물만은 안 되고 케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또한 그 괄약근 등에 무리가 안 가게 자전거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뭔가 좀 여러 가지 무리가 올 만한 상황들은 좀 피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 요실금들이 좀 많이 좋아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활동량이 많아지고 운동량이 많아지면은 다시 막 요실금이 심해져서 그런 문제로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다시 케겔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아주 수술이 힘들었다라든지 원래 기본적으로 괄약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크기가 작았다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요실금이 오래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인공 괄약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술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먼저 1차적으로는 케겔 운동과 꾸준한 케겔 운동과 약물 요법으로 치료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 수술을 받으면 언제부터 일상생활에 복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웬만큼 큰 규모의 수술은 저희가 임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은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아무리 절개창이 이전에 비해서 작고 하더라도 결국 규모로 봐서는 맹장 수술이나 이런 무슨 치질 수술보다 탈장 수술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큰 수술이기 때문에 결국은 몸을 추스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지만 저희가 임상에서 봤을 때는 이전의 개복 수술에 비하면은 훨씬 회복 속도는 빠르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회복 수술 후 회복하는 시간은 사실 개인적으로도 좀 굉장히 다릅니다. 연세도 그렇고 기본적인 건강 상태나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른데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벌써 등산 다니시고 하시는 분도 흔히 뵙고 하기 때문에 과거보단 별로 그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회복이 빨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리슨 점수가 무엇인지라는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실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때 다들 일반 분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은 이 병이 몇 기인가요? 병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질문들도 흔히 하시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기 자체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병기에 따라서 병의 예후도 달라지니까 물론 전립선암도 병기가 중요합니다. 1, 2기인지 3기인지. 근데 이제 전립선암은 실질적으로 병기보다 글리슨 점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한테는 더 중요한 그런 파라미터,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의 악성도. 그러니까 같은 암이라도 이게 주변으로 진행을 하지 않은 걸로 보였다 하더라도 즉 병기가 같다 하더라도 이 같은 전립선암이지만 글리슨 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암은 굉장히 글리슨 점수가 높고 어떤 암은 글리슨 점수가 낮고 즉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표시하는 그런 변수인데 이 글리신 점수가 높을수록 예후는 안 좋고 악성도 높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치료 방법이나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서 전립선암에서는 매우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결과죠. 이걸 뭐 굉장히 전립선암에 대해서 공부를 좀 웬만큼 하신 분 아니면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뭐 며칠 안 됐는데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좀 이런 경우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소변이 나오는 길목을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라 그 소변 그 문합 부위, 새로 만든 소변 나오는 길목 요도 부위가 다 아물기 전에는 그 봉합한 부위에서 출혈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소변 나온 데에만 별 문제가 없으시면은 안정을 취하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지켜보시면은 결국 대부분의 경우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해서 되면은 그거는 바로 내원을 하셔야 되는 걸 거고요. 조금 피가 비치거나 약간 그 혈액 덩어리가 나오는 정도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발기부전은 얼마 정도 있으면 좋아지나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 의사 입장에서도 보면은 수술 후에 제일 해결해 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발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신경을 어쩔 수 없이 일부가 제거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어떻게 좀 너무 신경 쓰다가는 오히려 또 암을 남게 할 수도 있고 있어서 사실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일 난감한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술 나름대로 후에 좋아지는 양상들을 보면은 좋아지는 분들은 결국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보이고 또 수술을 좀 이렇게 너무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수술을 하게 돼서 너무 많이 결국에는 주위 조직까지 드러내야 되는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도 그렇게 좋아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발기부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또 심장 문제가 있는 분이라든지 당뇨가 있는 분들은 훨씬 불리하기 때문에 또 이런 수술을 받는 분들이 연세가 다 웬만큼 되신 분들이라 저절로 세월이 지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각 환자 상황마다 너무 달라서 이걸 정확히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 시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은 뭐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조기 진단돼서 완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선의 목표가 되고 하겠지만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제가 기본적으로 목표를 삼는 거는 어떻게든 이 병으로 안 돌아가시게 하는 겁니다. 즉 병을 없앤다기보다 최대한 이 병을 우리가 당뇨나 혈압 환자가 약을 먹으면서 병을 평생 조절하면서 살듯이 뭐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 병을 끌고 가고 더 이상 진행을 안 되게 어떤 식으로든 약을 쓰던 뭘 쓰던 해서 이 병을 진행을 안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최근 계속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약들마다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똑같은 약을 계속 쓸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약의 컨비네이션을 써가면서 계속 이 병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향후 더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면은 더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억제 치료 중인데 이제 빈혈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뭐 이게 과연 병이 진행돼서 그런 건지 치료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질문이 있는데 사실 두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병이 진행돼서도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 자체가 빈혈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보면서 PSA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진료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계속 또 질문을 좀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수술한 지 4년이 되셨고 그런데 PSA 수치가 좀 다시 올라서 뭐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치가 좀 더 떨어지시고 근데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이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좀 환자분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근데 일단 제가 봐서는 일단 이 정도면 아마 이 치료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하자고 그 담당 의사분이 하지 않을까 말씀을 하실 거라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 항암 치료가 좀 매우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늘 드리는 얘기지만 옛날 저희가 쓰던 약에 비하면 훨씬 요즘 나오는 항암제가 좀 비교적 부작용이 덜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약물인데 그래도 환자분들 입장에서 힘드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면은 사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계속 진행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병의 진행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환자분이 힘들어하시는 정도를 보면서 이제 쉬어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본격 항암제가 아니고 요즘 새로 나온 남성 호르몬 억제 치료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무슨 약인지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뭐 약을 계속 쓰면서 병을 억제하는 개념으로 많이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뭐 배뇨 장애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오네요. 전립선암 외에 대한 질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남성 호르몬 새로 나온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이제 복용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호르몬 불응성 암으로 가지는 않기를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되나 뭐 어떻게 하면 이걸 늦게 나타나게 할 수 있나 이제 물론 당연히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질문이고요. 근데 이제 정확히 뭐 지금 상황에서 뭘 자이티가 이 남성 호르몬 억제제 외에 뭘 더해서 이런 기간을 더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직은 뚜렷하게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약을 쓰실 정도면은 그래도 병이 당장 항암 치료를 쓸 만큼 정도의 상황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게 뭐 빨리 진행을 하지는 않지 않으실까라고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래서 또 이 PSA 수치는 아까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의사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보통 요즘은 전반적으로 3.0 정도 PSA 수치에서 우리가 암 검사를 하자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병원은 4.0으로 하고 어떤 병원은 2.5로 해가지고 뭐 아니 어딜 가면은 뭐 2.5라던데 어딜 가면 4.0인데 왜 다르냐 뭐 이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슨 연구를 해가지고 딱 어떤 한 수치가 나온 게 아니라 결국에는 통계를 보면서 저희가 정한 그런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임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 PSA 수치가 아무 문제가 전립선에 없는 사람이 수치가 2.0이 잘 안 넘습니다. 즉 대부분 0점 몇이나 뭐 1점 몇 이렇게 나오고 물론 전립선 비대가 매우 심한 분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어쨌든 2.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좀 의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3.0 정도 되면 저희가 전립선암 검사를 하자고 보통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는 전립선 사이즈가 또 어떻게 됐냐 또는 연세가 어떻게 됐냐. 연세가 많은 분은 사실 나이가 들면서도 저절로 PSA 수치가 높기 때문에 나이가 80 넘은 분이 PSA 수치가 3.0이 됐다고 해서 제가 바로 뭐 조직 검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산행이나 자전거를 타도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전립선 수술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면은 이런 운동은 좀 자제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기가 이렇게 눌리면 회음부가 눌리면 결국에는 글로 피가 잘 안 가니까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무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리를 하면은 자꾸 그쪽 수술 부위에 무리가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떤 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다음날 등산을 가셨다는 분도 제가 뭐 말씀을 듣고 하지만 제가 하여튼 좀 그런 무리한 운동은 뭐 좀 자제를 하자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 급박뇨나 배뇨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이 오시는데 이제 이게 사실 너무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이게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꼭 암을 의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전립선 상황을 검사를 해서 또는 또 이게 또 원인이 방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비뇨의학과에 내원을 하셔서 뭐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뭐 오늘 많은 질문들이 지금 왔는데 시간상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일단 하여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잘 견디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